자, 봐보십시오. 3-1번 문제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는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등전이 본딩은 말 그대로 전위를, 즉 전압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도전부,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고 있는 그런 도전부 있죠. 도체 있죠. 이 부도체는 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도체 부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거, 접속하는 게 등전이 본딩이다. 항상 그죠? 이게 나오면 등전이 본딩이 뭐다는 정의를 적어야 되죠. 등전이 본딩의 정의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KC 기준에서 모든 도전부, 즉 우리가 노출 도전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출 도전부뿐만 아니라 계통의 도전부, 전력 계통이 아니면서 수도관, 가스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계통의 도전부죠. 그런 노출 도전부, 계통의 도전부, 이런 모든 도전부를 반드시 본딩을 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등전이 본딩을 하게 돼 있다. 법적 기준이죠. 그러니까 개념, 법적 기준 이렇게 나왔죠. 자, 아니면 우리가 등전이 본딩을 통해서 인체 감전 보호, 그죠? 이런 걸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전이 본딩의 역할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력뿐만 아니고 통신, 피대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수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다. 그죠? 자, 등전이 본딩에 대한 종류를 이제 간단히 전체적으로 항상 등전이 본딩 전체에 대한 어떤 종류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 위주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죠? 등전이 본딩에 대한 전체적인 이 종류를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중에 문제 물어본 거는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이니까 요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쓸게요. 이렇게 이제 딱 개요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답안 쓰는 기법입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 쓰는 기법이다. 기법. 왜 내가 이 보고서 쓰는 기법이 이게 답안지를 적는 이게 중요하냐면요. 건축전기 기술사는 우리가 이제 코디 엔지니어. 그럼 결국은 보고서를 쓰는 기술사거든요. 우리가 막 기술적인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코디 엔지니어, 건축적인 기술사는요. 그래서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보고서를 잘 쓰는 것도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한 개의 분야다. 자, 봐보시죠. 그 다음에 감전보호용은 말 그대로 그죠? 인체 감전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세 가지 요거는 적어주면 좋겠죠. 보호등전이 본딩, 옛날에 이게 주등전이 본딩이었죠. 그래, 보조등전이 본딩이 보호등전이 본딩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비접지 국부등전이 본딩이요. 요 세 가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시험 벌써 몇 번 나왔죠. 이게 앞에도 한 2번 정도 나왔죠. 이게 105에 2-25 정도 기출하면 됐죠. 그죠? 그 이후에도 그 등전이 본딩에 대한 시공 방법 이런 것도 이후에 한번 기출되고요. 이 등전이 본딩 ADS만 105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29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봐보시죠. 거의 14의 간격이죠. 그러니까 15의 텀으로 도는 문제다. 이것도 답이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이 앞에도 등전이 본딩 시험 나온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시험도 100번 치잖아요, 이거. 그죠? 이걸 아마 잘 시험 보실 겁니다. 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자, 등전이 본딩은 인체 감전 보호용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대 등전이 본딩은 낙뢰로부터 인한 과전압으로 인한 불꽃 방지, EMC. 그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컴패티빌리티에 대한 대책이다. EMC에 대한 대책이다. 요 EMC에 대한 것도 또 시험 나왔죠. 자, 요건 내부 시스템이다. 요런 정도.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기능용은 기능 보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죠? 요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 등전이 본딩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요. 요게 아까 한번 나왔죠. 그죠? 외부 피대 시스템. 아까 건축물에 분리된 거, 건축물과 분리되지 않은 거. 그죠? 외부 피대 시스템 인하도선 쪽에 안 나왔죠. 그죠? 요거는 등전이 본딩이라 보다는 아까 외부 피대 시스템 쪽으로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입니다. 자,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위험 전압으로부터 그죠? 이 저감 또는 전위를 똑같이 우리가 이제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개념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피대에 낙뢰줄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낙뢰줄이 흘러들어오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자기장이 생겨서 어떤 물체가 있답니다. 어떤 노출 도전부가 있다. 노출 도전부가 있다. 또는 계통의 도전부가 있다. 좋습니다. 계통의 도전부가요. 그럼 이런 도전부에 우리 M결합을 M결합을 통해서 전자유도 전압이죠. MTTVDI라는 이런 유도전압이 생기죠. 유도전압이. 그죠? 유도전압이 생기는데 이 전압이 생기는데 이 전압이 우리가 감전 안전 한계 전압 이상이 됐다. 그랬을 때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그죠? 우리 이제 이 인체 안전 한계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인체 안전 한계 곡선이요. 그죠?
이 곡선이 지금 50V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안전하지만, 이걸 넘었을 때, 이 안전 한계 곡선의 이 차단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위험성,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단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려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접촉을 했다. 이렇게. 여기는 만약 100V고, 여기는 0V 다. 그러니까 두 개를 접촉했을 때, 이 사람이 받는 전격은 100 빼기 0V. 그죠? 그럼 이제 이 100V의 전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차단 시간이 따르면 문제가 없는데, 차단 시간이 만약에 길어졌다. 만약에 100V였는데, 이 차단 시간이 여기 와 있다 이러면 인체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딩을 한다는 거예요, 본딩을. 본딩 하면 이 두 개의 전압 100V, 100V니까 100 빼기 100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0V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 안전을 확보한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어떤 목적 때문에 한다. 자, 세 가지의 첫 번째는요. 보호등지 본딩은 뭐냐 하면, 자, 건물 외부로부터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그 개통의 도전부 있죠. 여기에 대한 본딩입니다. 이게 이제 보호등전이 본딩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 내가 옛날 그림 다 그려들어 있죠. 주접지단자, 등전이 본딩봐입니다. 주접지단자 또는 등전이 본딩봐요. 여기다가 외부에서 이제 인입배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건물 바깥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건물 인입하는 이 부분에, 설비의 배관은 최대 단면적을 갖는 이 부분에서 접속을 하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면적이 가장 큰 이 부분에서 이제 접속을 하라고 했고요. 단면적이 가장 큰 이 부분에서. 자, 건물 안쪽으로 들어왔죠. 자, 건물 안쪽이 들어왔을 때는 이 최초 밸브의 후단, 최초 밸브가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밸브가 있으면 최초 밸브 후단이죠. 여기에서 이제 등전이 본딩 여기다 하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딱 그림을 그려서 이것도 키워드를 딱딱딱 몇 개를 적으면 됩니다. 제가 글로는 다 적어놨지만 내가 이 답안 쓰는 거 옛날에 그 연구관 수업할 때 그림 다 그려드린 거 있었죠. 그죠? 그림을 그려서 이것도 표현하는 게 제일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조등전이 본딩이라는 건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설비 기기가 이제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단계 있었는데, 자, 이 보조등전이 본딩은요, 고장에 대한 추가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절연이 파괴됐다. 이 절연이. 그죠? 이 절연이 파괴됐을 때, 예를 들어 접지가 되어 있겠죠. 접지가 됐는데, 여기서 ELB가 만약에 부동작됐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죠? ELB가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죠. 또는 ELB를 달지 않고, 만약에 MC11을 달아놨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락이 무전이 발생됐답니다. 절연체가. 절연체 R값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이 누설전류가 발생이 되면, 이 누설전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이제 누전이 생기니까 ELB가 동작해야 되겠죠. 근데 ELB에 뭐 어떤 불량으로 해서 동작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ELB를 사용하지고 MC10을 썼습니다. 막 이럴 때도 이 차단기가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오. 배터리가 빠졌네요. 자, 이런 경우에 차단기가 이제 차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 봐보시죠. 이 설비하고 설비 사이에 암리치 범위죠. 암리치 범위 안쪽에 여기 이제 있을 때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날에 이쪽에 누설주를 흘러가면서 외암 쪽 있죠. 외암의 저항을 통해서 여기 만약에 100V의 전압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장이 안 났죠. 여기 차단계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는 차단계 있어야 되니까. 설비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지금 정상적이니까 이 빵볼트겠죠. 외암은. 그죠? 여기 외암은 지금 빵볼트입니다. 그럼 빵볼트하고 이 100V하고 전이차를 100 빼기 0을 하면 100V가 뜨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아까 얘기했던 감전 안전 한계 곡선, 그죠? 이거를 넘으면 문제가 되죠. 이쪽으로 차단 시간, 그죠? 이 안전 한계 곡선에서 2m로면 상관없죠. 2m로면 상관없는데 이 위로 올라가면 감전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이 위로, 그죠? 이 위로 올라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앞뒤치 범위 안에 있는 이런 설비, 하고 이 개통의 도전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본딩을 하는 거냐. 이게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입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자단 촉 않는 경우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게 되면 이게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실시한 경우라도 전원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원 차단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전원 차단이 지금 안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안 됐을 때 암리치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노출 도전부나 개통의 도전부, 개통의 도전부, 노출 도전부 또는 노출 도전부 사이를 이게 암리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다 등전이 본딩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전원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등전이 본딩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어떤 방법이 보호 등전이 본딩이다. 개념을 좀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여기 뭐 이런 내용들도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약간 개념이 다르죠. 이거는 뭐 수술실이라든지 특별히 절대 이제 누전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지락보호 장치를 차단을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이게 만약에 병원이다. 병원에 수술실에 지금 막 수술하고 있는데 여기 누전이 발생됐다고. 자, 이게 이제 전원장이 떨어져가지고 외암에 누설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누설적으로 흘러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일정 누설적 이상이 되면 ELB가 트립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병원이나 이런 계통이 절대로 누전이 된다 하더라도 전력을, 이게 우리가 전원을 강제적으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접지로 한다는 거예요. 비접지.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든 설비들을 비접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접지로 만들었을 때, 자, 여기서 누전이 발생되면 이게 이제 전이가 뜨겠죠. 전이 V가 뜹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V 발생한다고요. 그건 빵볼트죠. 그죠? 이 역시도, 자, 고장이 났을 때, 전원 고장이 났을 때, 여기 이제 전이가 발생됐고요. 여기도 전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암리치 범위 안에 있는 이 두 도전부에 이 사람이 이제 접촉을 할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이 여기 안 만지면 상관없는데, 고장이 딱 나는 순간에 재수 없이 이렇게 이 사람이 만약에 접촉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사고라는 거는 그죠?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감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노출조전부, 즉, 그 등전이, 뭐죠? 암리치 범위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본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다. 예, 국부적이죠, 국부. 여기 설비 있고, 여기 설비 있고, 여기 설비 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기기 있고, 여기 이제 받침대죠. 요 받침대도 철제니까 도전부죠. 이게 노출 도전부죠. 노출 도전부고, 이 개통의 도전부죠. 그죠? 개통의 도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본딩해서 이 사람이 여기하고 잡았을 때 전이차를 발생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비접지 국부죠, 국부. 이게 국부죠, 국부. 그죠? 국부 장소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걸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2번 보시죠. 수변전 설비에서 보호계정기 정정이 필요한 경우하고 정정 방법이요. 보호계정기 우리가 정정을 하는 그 주 목적은 사실 이제 이 목적을 물어보진 않았죠. 그러니까 정정이 필요한 경우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 방법, 이 출제자가 2개를 물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앞에 이상한 법규 이런 거 묻지 말고요. 이게 정말 우리 엔지니어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문제죠. 그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내야 됩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요. 그죠? 이상한 문제도 내지 마시고. 그죠? 법적인 거, 이상한 거, 사이드에 있는 거, 그런 거는 제가 보면 결국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죠.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는 보호계정기가 나왔으니까 보호계정 시스템이 어떻다? 그 보호계정 시스템 중에서 보호계정기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다? 자, 보호계정기는요. 보호계정 시스템은 변성기, 그 다음에 CT죠. 뭐 CT, PT, 그 다음 보호계정기, 그 다음 차단기, 이런 게 보호계정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중에서 보호계정기라는 거는 전력계통이 고장이 생겼다, 뭐 과부하가 생겼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파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단 장치의 어떤 지시값을 주는, 즉 보호계정기로서 그 고장 전류를 디텍션해서 차단기를 투입할까 말까, 이런 지시값을 주는 그런 기기가 보호계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호계정기에 대해서 설치 목적은 안 물었지만 보호계정기를 왜 설치하는지 설치 목적을 간단히 적고, 그 다음에 상기 내용, 정정 방법, 정정하는 이유, 정정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항상 기술 방향용. 자, 보호계정기 설치 목적도 간단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자, 이제 시스템을 새로 시술했습니다. 시술하다 보니까 그 계통에 맞는 그 보호계정기 정정을 당해야 되겠죠. 또 갑자기 변압기를 바꿨습니다. 변압기 내가 1000kg 쓰다가 변압기를 2000kg로 바꿨습니다. 2000kV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압기 베이스로 해가지고, 즉 계약 전력이 바뀌었죠. 그죠? 변압기 용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장 전류라든지 과부하 전류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럼 OCR의 순시할시 값이 다 달라지겠죠. 한시 순시 값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정해야 되겠죠. 그죠? 정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계통 구성이 바뀌었을 때 당연히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CTPT가 변경이 됐을 때, 다 해야 되고요. 막 이런 등등의 어떤 그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계정기 정정을 다 해야 됩니다. 다시. 그죠? 자, 보호계정 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걸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정 방법은, 이건 내가 이런 걸 다 암기하고 계시다 했죠. 그죠? OCR의
그 어떤 보호 방법으로 한시호수는요, 이거는 이제 과부하죠, 과부하. OCR의 과부하. 자, 최대 계약 전력의 이런 법이 150에서 170, 보통 한 150% 정도 찾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한시 탭 전력. 계약 전력의 루트 3에다가 V를 하고 1.5에서 1.7밴드 보통 1.5배 정도 찾고, 그죠? CTB를 곱하면, 계전기, 그 CT 차측 계전기 입력 전류가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 이제 한시 탭 전류죠. 그 다음에, 이 정정 시간은 벼락기 2차 삼상 단락줄 0.6초. 그죠? 계정기 레바 정정할 때. 레바 정정할 때, 단락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순시호수분은 벼락기 2차 삼상 단락줄을 계산해서 이 삼상 단락줄을 1차적으로 환산하죠. 그 전압비를 넣는 거죠. 그 CTPT를 넣고, 여기는 이제 벼락기 2차적 단락줄. 벼락기 2차적 단락줄을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1.5배를 하고, 그죠? 다시 전압비를 곱하죠. 그죠? 전압비를 곱하고 다시 이제 CTB, 그죠? CTB를 곱하면 순시호수에 대한 탭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이 탭 전류, 그죠? 탭 전류. 탭 전류 값을 하고, 이 정정 시간을 어떻게 하죠? 50ms 이내죠. 보통, 그죠? 이 순시니까 전부 다 50ms입니다. 0.05초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벼락기 정정하는 값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죠. 당연히, 그죠? OCGR은 수준 계약 전력의 30% 이하로서 불평형 전류 1.5배이다. 근데 불평전류가 커져버리면 5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불평형 전류의 1.5배 이상. 그죠? 자, 이 탭 전류값 OCGR도 한시 순시가 다 있습니다. 지락보드요. 지락보드 한시 순시가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시 탭 전류는 이렇게 잡는다. 계약 전력의 약간 30%가 있죠. 1.3, 1.3이 잘못 적었나요? 여기 불평전류 1.5배 이렇게 했나요? 계약 전력이 1.3, 이거 0.3인데 좀 잘못 들어간 모양인데, 0.3, 그죠? 0.3. 요거 좀 탈착한데요, 0.3. 그죠? 계약 전력에다 루트 3에 V하고, 그죠? 여기 루트 0.3하고 CTB,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한시호수분. 요거 좀 탈착하네요. 그 다음에 순시호수분은, 최소치 정정한다는 게, 한전계통하고 수전전 쪽이면, 이게 한전 쪽이지 않습니까? 한전 쪽이 이제 수용화 쪽이지 않습니까? 수용화 쪽에, 이면 여기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수용화 쪽에, 그죠? 여기 이제 OC 자리에 달리겠죠, 그죠? OC 자리에 달려있으면 이 최소치라는 거는 한전 쪽에도 지금 OC 자리 있다는 거죠, 그죠? OC 자리 있겠습니다. 여기 OC 자리하고 이하고, 근데 지락 고장이 났을 때 이 한전 쪽 OCGR하고 여기 이제 수용화 쪽에 OCGR이죠. 51번, 그죠? 51G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락이 났을 때 이 최소치에 정정을 하되, 한전계통과 보호협조가 되는, 그죠? 보호협조가 되는 이 최소치에 정정해야 됩니다. 아시죠? 한전하고 코디네이션, 한시자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락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지락사고가 나면 이 계통만 먼저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전에는 이렇게 이제 수용화 쪽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화 쪽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지락사고 나면 한전계통이 OCGR 동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고장이 나면 지락 고장이 이 OCGR 동작에서 자기 회로만 차단시켜야 된다. 나머지 건전한 수용화 쪽에는 계속적으로 전력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호계정기 정정할 때 지락이 났을 때 한전계통과 보호협조가 되는 최소 지락 전류에 지락 전류 가지고 순시치를 정정한다는 거, 그죠? 모두 개념을 내가 연구반 수업할 때 설명 다 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순시치라 하더라도 그냥 순시치라 적지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으시라는 거죠. 자, 나머지는 OCGR하고, OVGR하고, 그 UVR하고, OVGR, 이런 세팅 값들은 뭐 좀 이어두시라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고요. 자, 결론도 이제 반드시, 수변전 설비 쪽의 보호계정기 정정은 반드시 한전 쪽, 즉 전력회사하고 한시자 보호계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시자 보호계정 방식을 통해가지고 또 이제 주요 기능으로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난 회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죠? 그 고장난 구간만 선택적으로 차단되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보호를 할 때 고장 전류가 지속적으로 흘러갔을 때 그 전력계통의 열적인 어떤 단락 전자력에 대한 어떤 문제를 생길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고장난 회로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반드시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도자기는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자주 하던 거니까, 갑자기 이게 여기 잠깐만요. 이게 전원을 끊어놨네요. 전원이 다 오는데.
그러네요. 아, 이게, 잠깐만요. 이 콘센트가 꺼져 있습니다. 아, 콘센트가, 예. 콘센트 꺼져 있는 거 못 봤네요. 당연히 콘센트가, 잠깐만요. 자, 봐보십시오. 자, 유도장애라는 거는, 전력선하고 통신선이 이제 이렇게 근접해 있을 때, 정전적으로, 그죠? 우리가 정전장 C를 통해서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정전유도죠. 그 다음에, 전력선하고 통신선 사이에 이제 엔결합을 통해서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고조파에 의해서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그죠? 세 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유도장애가 정전 유도장애죠. 이거는 이제 이 전력계통하고 통신선 사이에 그 CA12cc 있죠. 그 우리가 정전장 C 값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 정전 유도장애라는 거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무리 연가를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정전 유도전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A12cc가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전 유도장애가 약간은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유도장애는, 그죠? 우리가 전자유도장애는 EM은 J-오메가-MLI지 않습니까? 이거는 J-오메가-MLI 제곱이니까 결국은 이 영상분전류 때문에 전자유도장애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락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이 영상분전류는 우리가 이제 불평행에서 영상분전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치, 불평행이 나고, 불평은 빼고, 우리가 이제 치락고장이 낮다고만 이걸 보는 거죠. 영상분전류는. 그죠? 우리가 불평행이 걸리면 당연히 영상분전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칭자파법에서 계산하면, 그죠? 이 전류값이 크기가 다르든지 또는 위상이 120도 차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이 세 개의 전류를 벡터적으로 합성하면 이거 절대로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같으면 제로가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크기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제로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영상분전류가 튀어나오는데 이런 조건이 없다고 보고요. 치락이 났을 때만 따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치락이 나지 않을 때는 이 영상분전류가 제로다. 그죠? 그랬을 때 유도장애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치락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중성적 직접접지 계통이죠. 직접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 치락이 나면 여기 임피던스가 제로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락이 발생되면 I는 E에다가 이 Z를 나면 이 Z 값이 거의 제로잖아요. 그죠? 그럼 치락 종류가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즉 영상분전류가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치락이 발생되면 전자유도장애가 아주 크게 발생된다. 이런 개념을 반드시 이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자범 형태. 만약에 치락고장이 나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장이 나면 큰 전전유도장애 문제가 된다. 그런 개념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전유도는 이제 통신선하고 송전선로 사이에 정전형 C의 불균형,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다. 여기서 그죠? CA12cc가 똑같아 버리면 정전유도 전압은 제로가 되겠죠. CA12cc가 똑같아 버리면 위에 분자가 제로가 되니까, 그죠? 자, CA12cc가 같지 않으면 반드시 정전유도 전압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자, 전자유도 전압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전류 흐를 때, 주위에는 자속에 의해서, 그죠? 여기 이제 통신선과 엔결합을 통해서 유도되는 전압이다. 자, 이런 식에 의해서, 그죠? 영상분전류의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평상시에 문제가 안 된다. 치락고장이 났을 때 큰 문제가 된다. 이런 걸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대책은 차폐선을 설치한다. 그죠? 통신선하고 전력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해서 결국은 이 전기력선이 있죠. 여기 이제 전력선이 있으면 통신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기력선이 이렇게 뻗치겠죠. 전기력선이. 그죠? 이게 전력선이고 여기 통신선이다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차폐를 합니다. 차폐를 하게 되면 이 차폐를 통해서 이 전기력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죠? 여기 이제 차단을 시키는 그런 전기력선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차폐선이다. 그죠? 그 다음 통신선을 여기 이제 케이블화하고 접질한다. 여기 이제 통신선 쪽을 이렇게 케이블화 시키고 외암에다가 접질해버리면 여기 전기력선이 왔다가 이 대지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격거리를 이제 정제시킨다. 그죠? 그러면 정전 유도전압은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감소가 되죠. 그죠?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전 유도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격거리를 정제시키면서 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를 평행을 유지시킨다. 막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고요. 전자유도장애는 전력선하고 통신선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J-오메가 MLI 있지 않습니까? J-오메가 MLI죠. 그죠? 여기에 대한 요소들을 전부 다, 줄이는 거죠. 고장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등등, 그죠? 그 다음에 통신선 쪽에는 중계 코일. 여기 이제 일종의, 절연을 하는 그런 코일을 집어넣는 거죠. 요거 일단 내가 옛날에 절연 변압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위에 연피 케이블, 차폐 케이블이죠. 통신 쪽에 차폐 케이블을 한다, 뭐 이런 것들요. 차폐선 이런 것도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피리기를 설치해서 유도전압을 대지로 이렇게 방류를 시키는 거죠. 자, 어떤 이런 어떤 형태가 있다. 통신선에 대한 통신선 쪽에 대한, 전자 유도 대책을요. 자, 이런 것들은, 그죠? 뭐, 여러분들 쉽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폐효과를 물었죠. 차폐효과. 자, 그럼 이제 이 전력선하고 이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했단 말이죠. 그죠? 그 차폐선을 설치하면 물리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지금 전력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력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 통신선 있죠. 얘하고 지금 M기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M기압을.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여기 이제 전력선에 I0라는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 통신선 쪽에는 I1이라는 전류가 흘러가죠. 왜요? E는 마이너스 NTT면 D파이죠. 그죠? 이런 역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죠. 이 통신선 쪽이야. 그죠? 그러니까 역기전력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기니까 이 원전류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전류로 이 역기전력이 생기면 역기전력에 의한 전류도 당연히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전류가 흘러가면서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죠. 에? 자속이 생기니까 이 자속이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이 차폐선 쪽에는 마이너스 NTT분 D파이라는 이런, 자, 자속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전력선의 이 자속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차폐선 쪽에 유도전압이 생긴다. 전자유도전압이. 그죠? 자속이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차폐선 쪽에 전자유도전압이 생기니까 이 전자유도전압이 생겼다는 건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원전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차폐선 쪽의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자, 보시죠. 전력선하고 통신선은 이렇게 M기압을 생겼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류가, 차폐선 전류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 전류하고 지금 반대 방향이죠. 그럼 이 차폐선 쪽에 흘러가는 전류에서 이 차폐선하고 통신선 사이는 M-기압으로 생겼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나요? M 빼기 M-로 생기잖아요. 상호 결합 계수 이게 감소되는 거지. 물리적으로. 아시겠죠? M이 적어주니까 E는 MTT분의 DI였잖아요. 그 N값이 줄어들단 말이죠. 결국은 통신선 쪽에. 물리적으로 이렇고,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죠. 수식적으로. 이거 지금 유도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죠. 자, 봐보시죠. 자, 여기 잘 보시죠. 여기 이제, I0 방향을 이렇게 잡아놨어. 이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든 똑같아요. 만약 이렇게 잡아놓고 이걸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놓으면 1백이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잡아놓고 마이너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전류를. 이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전류는 이렇게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이 전류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I1 쪽 전류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잡으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어떡하네요? 요거 1번, 2번. 여기 S. 그죠?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 전압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1번, 2번. 전력선하고 통신선 사이에, 그죠? 임피던스에다가 이 전력선에 흘러가는 영상분 전류를 곱해버리면, 요게 이제 통신선 쪽에 유도되는 전압인데, 아까 요 전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차폐선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아까 이 전류 있죠, 그죠? 요 전류에다가 이 차폐선하고 통신선하고의 임피던스, 그죠? 요걸 두 개를 곱하면 이 차폐선에 의해서 통신선 쪽으로 유도되는 전압이 이 전압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 쪽에 주는 유도전압은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요. I1을 구하면, I1을요. 어떻게 구하냐, I1 아까 I0, 그죠? 전력선의 I0에다가, 왜냐면 이 전압에다가 임피던스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전력선 쪽의 전압은 I0에다가 Z1S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의 전류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차폐선 쪽에 임피던스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요게 요 IY이 된다, 그죠? 무슨 알겠죠? 요거를 대입시키면 요 값이 나오죠. 그죠? 요 값이 나오고, 자, 요 값에서 다시요. 봐보십시오. 여기서 공통분모를 요 부분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그럼 마이너스 Z0에 I0, A0를 빼버리면 1이 나오죠. 1 빼기 어떤 값이. 그죠? 그럼 이걸 ZS에 Z12에 Z1S, Z2S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요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마이너스를 붙여놨다는 것이. 1 빼기를 얼마나 하기 위해서. 1에다가 어떤 수를 빼면 이게 0.9냐, 1 빼기 0.725냐, 1 빼기 0.3이냐, 그죠? 그럼 이 차가, 이거는 0.1이 되겠죠. 이 0.5가 되겠죠. 이거는 뭐 3이면 0.7이 되는 거죠. 이 차폐 개수 값을. 요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런 작업을 했다 이 말이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이제 차폐 개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유도전압이라는 거는, 자, 유도전압이라는 거는 이 값이 제로일 때, 그죠? 통신수 쪽에 유도되는 전압은 제로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이 1이 되면, 1 빼기 1을 하면, 요거에다가 어떤 제로 값을 곱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1이 될수록, 그죠? 자, 그런 어떤 개념을 밑에 1, 2번을 적어 놨고요. 1, 2번을 적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이라든지 이런 투자율이 높은 이런 재질보다는, 철 같은 거는 가격이 좀 싸죠, 그죠? 철의 투자율하고 도전율은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거의 이 도표를 보면요. 거의 약간 반대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율이 높은 재료들은 또 도전율이 좀 떨어지죠. 도전율이 높은 재료들은 투자율이 좀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재질을 우리가 이제 투자율이 높은 재질을 쓰는 것보다는 도전율이 높은 재질을 쓰는 게 훨씬 그 차폐효과가 크다. 내가 와전류 같은 거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 다 했습니다. 왜 이게 큰지. 고주파든 저주파든 간에, 도전율이 훨씬 큰 재료를 쓰는 게 훨씬 차폐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업할 때 설명 다 해드렸죠. 역기전적인 원리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하고, 그죠? 이건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는, 케이블 공사 및 덕트의 탈락사고 발생 시에 다음 4가지 항목을 물었습니다. 자, 케이블 및 덕트는 우리가 이제 배전 설비에서 어떤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는 그런 어떤 그 배전선 또는 간선이죠. 그죠? 자, 보통은 이제 600A 이하이면 케이블을 많이 쓰고 600A를 넘으면 버스탁트를 많이 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케이블 굵기라든지 버스탁트 굵기를 선정하는 이유는 탈락이 발생됐을 때 그때 케이블에 흘러가는 탈락 전류에 의한 열정 용량, 탈락 전자력에 의해서 케이블 굵기가 충분한 굵기가 돼야만이 된다. 그 케이블 굵기가 작다든지 그러면 탈락 전자력에 의해서 케이블이 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근무할 회사에요. 옛날에 그 선배들이 턱구압을 막 8스케알을 막 해놨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교체를 했죠. 그 고장전류 다 계산해가지고요. 그 고장전류에 견디는 케이블 굵기를 다 바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여기 이제 TR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서부에 또 휘다에 쭉 변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탈락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보면 이쪽 탈락줄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탈락줄을 계산해서 이 탈락줄을 견디는 케이블 굵기, 그죠? 이게 만약에 부스다. 이게 부스바다 또는 이게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 탈락줄이 흘러가더라도 케이블이 소송되면 안 됩니다. 이 변압기는 터진다 하더라도 교체를 하면 되지만 케이블이 터져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이게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 나더라도 케이블 이런 거는 버스탁트는 고장이 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점점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변압기는 금방 갈아 끼울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케이블에 대한 이런 개념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 케이블을 만약에 소손이 됐다고 하면 탈락줄리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굵기, 배치 방법, 이런 걸 잘못 선정해서 케이블이 소송되면 그 정전 파고로 인한 사회적인, 그죠? 어떤 무형의 어떤 효과, 물리적인 어떤 효과,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락 전자력을 따지고 또 열적, 용량 이런 걸 따진다. 이런 개념이 밑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다. 아시겠죠? 자, 우리 탈락 기계적 강도 이런 걸 계산한 이유들, 그 다음에 이거를 잘못 선정하면 이렇게 케이블 자체가 파손,
그 케이블 주위에 접속함이라든지 각종 근구들, 케이블 주위에 붙어 있는 이런 근구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점, 그 다음에 2차 사고까지 파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전자력에 대한 어떤 그 강도 계산을 꼭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열정 용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락이 발생됐을 때 그때 보통 우리가 시간을 2초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2초 정도의 단락 전류가 발생됐을 때 그때에 발생된 열이 케이블 도체를 통해서 전원체를 통해서 외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의 그 케이블 전원체에 열적인 데미지를 준다. 그죠? 그 열적인 데미지에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열정 용량을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단락, 고장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단락 전자력은 요게 이제 두 개의 도체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단락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삼심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삼심을 봤을 때 전류가 만약 이 방향이네. 이 I1, I2, I3가. 그죠? 그럼 전류 방향이 똑같죠? 그러면 이쪽으로 단락 전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자속 파이가 지금 이 방향으로 생기죠. 자속 파이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속 파이가 이 방향으로 생기죠. 이 방향으로.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자속은 이렇게 생기니까 이 자속하고 이 자속이 지금 상쇄되는 방향으로 생기죠. 반대 방향으로 생기죠. 그럼 자속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쿨롱의 법칙에서 자기력이나 우리 전기력 다 쿨롱의 법칙이 성립되죠. 그죠? 우리 기초 1권에 있습니다. 힘 F는 K 우리 아까 어쩌고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자력 자체가 여기서는 이 자기력 선이 방향이 지금 반대죠. 방향이 흡인력이 있어요. 흡인력. 그러면 단락이 발생되면 잡아 당기는 힘이 발생된다. 이 안에서. 아시겠죠? 전류 방향이 만약에 반대다. 자, 봐보시죠. 반대면 이렇게 흘러가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이죠. 암페어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다 봐야 되나 이렇게요. 그럼 이 방향하고 지금 이 방향하고 이렇게 암페어 오른나사의 법칙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되죠. 자속 파이는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 방향. 자, 봐보시죠. 자, 지금 전류 방향이 반대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인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금 전류 방향이 다르잖아요. 전류 방향이 다르면 이 지금 자속 방향이 같아지게 돼요. 같아져.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서요.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맞죠. 이렇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그죠? 이렇게. 맞죠?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되니까 자속 파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 자속 파이 이쪽으로 가죠. 얘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봐보시죠. 전류가 이 방향이죠.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속이 지금 방향이 똑같죠. 이때는 방향이 같을 때 반발력이 생기죠. 이 케이블을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힘들이 다 다르게 작용한다 이거죠. 그죠? 그때 이제 이런 힘이 생기는데 전류 방향에 대해서 흡입력, 반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 그 어떤 그 힘에 견기는 케이블의 굵기, 버스탁트의 굵기여야 되고 그 고정 방법도 그런 단락 전자력에 견기는 그런 방법을 선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 케이블 배치에 따른 단락 전자력. 내가 이 로테이션 포스라는 거 내가 설명 다 했죠, 그죠? 이제 수업할 때 다 했고, 왜 K 값들이 이 가운데가 가장 크고, 이 30 배치는 똑같이 했는데 내가 설명 다 했습니다. 이 로테이션 포스 같은 거요. 이런 거는 뭐 다. 자, 그리고 이제 버스탁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일한 굵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곱해야 되죠. 이 보정계수, 그죠? 그 보정계수를 곱하는 그런 방법들은 이 버스탁트의 가로, 세로 길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거리, 요걸 통해가지고, 이 도표에서 이제 이 공식을 해가지고 이 가로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나누기 B, 가로분의 세로. 그러니까 위에 한 개만요, A 나누기 B이고, 나머지는 다, 제일 위에 것만 B 나누기 A이고, 나머지는 다 A 나누기 B입니다. 그래서 여기 A 나누기 B의 굵기를 정했죠. 그리고 아까 요 공식이야. 이 버스탁트의 지름, 그죠? 그 다음 A, 이 가로죠. B는 세로죠. 요 값을 구한 어떤 값을 통해가지고 요 값이 나왔다. 그러면 AB 값을 구했을 때 이 보정계수 값이 딱 나오는 거죠. 이 기술계산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거요. 계략적으로 개념만 그리면 된다. 이거를 이렇게 다 그리지 마시고 답안지에는요, 개념만 하면 됩니다. 이 보정계수를 곱해야 되니까, 보정계수를 보완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단락 전자력을 계산할 때 보정계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건 케이블에 대한 단락 전자력이죠. 케이블 단락 전자력이니까 이 보정계수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A 플러스 B죠. 그럼 이제 이 버스탁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가로가 A라는 거죠. 가로가. 요 세로가 B라는 거죠. 그죠? 세로가 B고.
그 다음에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리 D, 그죠? 그러니까 요 볼스타트에 대한 어떤 사이즈, 어떤 그 형태에 따른 그 값들이 X축으로 오른 거고, 그 다음에 A 나누기 B죠. 그럼 이거를 하나만 버리면 되지 뭐. 아니면 두 개만. 요거 A 나누기 B, A 나누기 B 또는 B 나누기 A, 요거만 딱 구해가지고 개념도 버리면 되죠. 이렇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D 나누기 A가 0.8이다. 그랬을 때 이 값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 보정계수 값에 대해서 B 나누기 A 값이 어떤 임의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B 나누기 A가 여기서 만약에 뭐 0.5다. 이걸 0.5다 이렇게 보시죠. 그럼 0.5 봤을 때요. 이 보정계수, 이 P 값 있죠. 이 임의 값이 나온다고 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그립니까, 이걸? 시험장 갔을 때 개념만 딱 적으면 됩니다. 개념만. 에? 내가 이것도 개념만 적으라 했지 않습니까? 개념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넣는다는 거는 볼스타트의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배치 간격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거는 도표를 통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도표를 통해서. 아시겠죠? 이것도 다 일본 데이터입니다. 국내 데이터는 없고요. 일본 그 기숙에서 핸드북을 우리가 뺏겨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실험도 했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단락 전자력에 대해서는 30K에 대해서 축방향의 장력, 이거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건요. 축방향의 장력, 그 다음 비틀림 모멘트.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탈락이 발생되면 이 케이블이 뒤틀리겠죠. 이런 뒤틀림 모멘트라든지 이런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굵기 고정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고정 방법이라든지 굵기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장력이라든지 비틀림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제 크기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현장에서 하기 힘들죠. 결론을 갔을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락 전적이라든지 단락 기계 같은 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거기에 적합한 케이블 굵기라든지 고정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무슨 알겠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가야 된단 말이죠.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은요, 현재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최상의 답안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따져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단락 전자력 이런 걸 따져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단락 전자력이라는 기계력, 장애가 틀린 모멘트 이런 것 때문에 케이블의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검토해서 이게 충분히 견디는 그런 어떤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전자파의 적합성, EMC라는 거는, C라는 거는 그죠? 일렉트로마그네틱, 그죠? 전자파 컴패티빌리티. 요 앞에 전자파의 원리가 나왔잖아요. 전자파의 원리 실컷 거죠. 우리가 공부해놨더만 또 전자파의 이런 적합성. 그러니까 전자파가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장에 걸쳤어요. 이 전자파가, 전자파가 내가 안 적어놨나요? 전자가 129에도 나왔죠. 129에 나왔고, 128에 나왔고, 요 앞에도 나왔습니다. 그 앞에도 또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자파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전자파 또 공부해놔야 된다요. 전자파에 대해서요. 그 이번에는 약간 전자파도 사이드로 나왔죠. 이게 EMC에 대한 그 시험, 그죠? 자, 우리 전자파라는 거는 전개 자기가, 주기적인 변동을 통해 공간으로 전파해 나가는 에너지 파상. 이렇게 이 전자파가 우리가 이제 공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는 주파수가 30만 헤르츠 이상이고, 공간 전파 능력이 없는 거는 우리가 이제 30만 헤르츠 이하의 그런 전개 자개는 공간 전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전선에서 발생되는, 즉 60헤르츠의 주파수에서 발생되는 그런 전개 자개에 의한 전자파는 공간 전파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에서는 그런 주파수들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간을 통해서 전자파가 날아갑니다. 그죠? 그런 개념들이 이제, 전자파에 대한 구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MI라는 건 인터피어런스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니까 전자파를 발생한 놈이 타겟 통해 다른 장비에 전자기적인 장애를 주는 것은 인터피어런스고, 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그 EMI에 의해서 어떤 장비가 그 전자파에 견디는 것은 서스텝터빌리티죠. EMS죠. 그죠? 전자파 내성입니다. 예. 이 두 개는 합한 게 뭐냐면 EMC죠.
이거는 EMC는 EMI 플러스 EMS가 EMC입니다. EMC의 양립성, 그죠? 그러니까 EMI 플러스 EMS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EMC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이 양호한 전자적 환경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기 개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EMI, EMS에 대한 적합성이 검토된다. 즉, EMC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반드시 이제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자파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시험, 여기에 대한 전자파에 대한 구분, 이 기술 방향을 적는 거죠. 여기 이제 전자파 적합성 시험만 적으라 했지만, 여기 지금 EMC만 물었기 때문에 그 EMC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전자파에 대한 구분을 간단히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전자파의 적합성 시험 방법에 대한 개념, 이 중요성, 이런 것들 위주로 답안지 적겠다. 그럼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이게 답안 주가 되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이제 전자파를 구분해주는 거. 요걸 적어주고 EMC에 대한 시험 방법을 적는 게 좋다. 이게 가이드 나갑니다. 자, 전자파에 대한 구분, 아까 EMC, EMI, EM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개념 중요성. 자, EMC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 봐보시죠. 아까 EMC라는 거는 왜 해야 되냐면, 국내외적으로요. 지금 이제 EMC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으로 EMC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그 EMC의 어떤 성능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EMC에 의해서 타겟에 영향을 준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왜 시험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중요성,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방법을 바로 이제 적습니다. 자, EMC에 대해서 EMI하고 이제 EMS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EMI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시험은 전도 잡음 시험은 뭐냐 이거죠. 이 이제 케이블, 그죠? 도체. 이 도체를 통해 가지고 이 도체를 통한 전자파죠. 그러니까 도체를 통해서 이제 전자파가 나가는 거. 이 도체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방사 잡음이라는 거는 공간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전자파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EMI가 그죠? 그러니까 EMI가 이게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느냐, 공간을요, 아니면 도체를 통해서 전자파가 장애를 주느냐, 그거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도 잡음 시험하고 방사 잡음 시험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원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 시험이죠. 그죠? 이 전원선. 이거는 이제 해당 제품의 본체, 즉 본체에서 청정장 C 또는 M을 통해서 전자파 유해성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공간을 통하냐, 도체를 통하냐, 거기에 따라서 전도 잡음 시험, 방사 잡음 시험이 나눠진다. 자, 그런 개념을 좀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EMS는 전자파가 들어오더라도 그 제품 자체가 전자파에 대해서 견디주는 거죠. 즉, 전자파에 대한 내성, 그죠? 견디줘야 된다. 그럼 정전기 방전 시험 한다, 이거죠. 자, 정전기 발생기로 가지고 정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해당 기기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해당 기기에 정전기 어떤 그러니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정전기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정전기에서 뭐 동작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방사 내성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전자파를 만들어 가지고 기기에 인가했을 때 그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되죠. 전도 내성 시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전자파 시험에 대해서 그 인근에 어떤 뭐 전자제품이 있을 때, 그 전자제품에 전도 내성 시험 했을 때 그 전자파에 의한 영향에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이죠. 뭐 빠른 전기적 과도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지 시험은 보통 한 2kg 정도의 이런 낙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품에 인가했을 때 그 2kg 정도의 서지에 제품 자체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순시전압, 송시 정전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제품에 걸었을 때도 뭐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야 되는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EMC에 대한 거를 우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내적으로 이게 이제 전자파가 계속 시험 나오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요구 사항이죠, 그죠? 요구 사항이고 어떤 그 법률적 어떤 요구 사항이다. 관계 요구 사항, 법률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법률적인 어떤 사항들을 내용들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EMC가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고 또 시험에도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로에너지 빌딩 요거도 약간 지금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인정제도에 대한 정의. 자, 제로에너지 빌딩의 인정제도에 대해서 인정제도의 정의는 자, 이렇게 이제 단위 면적당, 그죠?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자, 에너지 자급률이 100%다. 그럼 내가 이제 단위 면적당 뭐 100kW의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내가 100kW 전기 에너지를 다 소비했습니다. 그럼 에너지 자급률이 100%죠. 자기가 쓰는 모든 소비 에너지를 생산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거는 자급률이 100%죠. 근데 소비가 이제 100인데, 소비가 100인데 내가 80%밖에 생산을 못했다. 그럼 2등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서 인정제도의 등급이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막 그런 게 인정제도의 정의입니다. 자, 추진 체계는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이렇게 이제 적합한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설계 준공 단계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정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준공 단계, 운용 단계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의 인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추진 체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요. 자, 법적 근거는 이런 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법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분들도 다 외울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그죠? 어떤 개념적인 정도만 좀 나와줘야지, 법률 이거 진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죠? 시험 출제하는 분들이 좀 자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낼 것도 그렇게 많은데 이거밖에 없었냐, 이죠. 이런 것들은 이 법 근거를 못 적으면 아예 못 쓰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아예 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 이것도 우리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까지 잘 안 외웠었죠. 그죠? 자, 추진 체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애관공이죠. 에너지관리공단, 그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신청인이 이 인정기관이 보통 에너지관리공단,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인증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집어넣는 거죠.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이게 적합하다. 그러면 바로 인정 등급을 발급을 하겠죠. 근데 약간 뭐 보완할 게 필요하다. 그럼 다시 이제 재신청 여부를 결정을 다시 하는, 부적합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이제 약간 반려를 시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증서가 발급이 되면 이제 인정 결과를 등록시킵니다. 이 제로에너지 빌딩 몇 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 결과를 등록을 시키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12조 2항에 근거해서 제시되고 있다. 인정제도 이런 것들이요. 이런 내용들이 약간 좀 답쓰기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건축물 에너지 등급, 효율 등급, 에너지 살입률,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평가해서 인정함으로써, 이건 결국은 고효율 건축 보급화 활성이죠. 즉, 다시 말하면요. 이걸 제로에너지 빌딩을 통해서 CO2 절감이라든지, 그죠? 뭐,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 왜냐하면 건축물 쪽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어떤 그런 어떤 소비를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강화해 나가자.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빌딩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민간 건축물까지도,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죠. 그죠? 자, 그런 개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교시 문제인데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하시죠, 5분만요.